레이더에 포착 안 됩니다. 나토 관측소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2023년 9월 17일 우크라이나 하늘에서 검은 드론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려 20대 편대가 완벽했습니다. 올해 러시아 전차가 순식간에 무력화됐습니다. 고작 12분이었습니다. 바로 무전이 터졌습니다. 드론 식별 완료. 대한민국 MC 전투 드론입니다. 한국이라고요? 리처드 베이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그는 미국 무기만 취재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션, 거기가 전부였죠.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기술도 뒤처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 앞에서 세계가 충격받았습니다. 나토 본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펜타곤이 한국 기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세계가 두려워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무기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내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부족했다면 노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저에게는 큰 배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우크라이나 동부.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소리 없이 한국 드론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러시아 전차 12대가 12분 만에 고철이 됐죠. 나토 사령부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건 미래입니다. 저는 리처드 메이슨, 방산 전문 기자입니다. 30년간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전쟁의 모든 것을 봤다고 자부했죠. 미국 무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론을 보고 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죠. 그날은 2023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도네츠크 북쪽 40km. 황량한 평원이었죠. 나토 관측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전선을 지켜봤습니다. 러시아 전차 부대가 보였습니다. T-90 최신형 12대. 천천히 전진했죠. 우크라이나군은 후퇴 중이었습니다. 전차가 없었습니다. 나토 장교가 한숨 쉬었습니다. 또 밀리는군.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이상해졌습니다. 까만 점들이 수평선에서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다가왔죠. 드론이었습니다. 20대. 편대가 완벽했습니다. 마치 한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장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레이더 확인. 포착 안 됩니다. 레이더에 안 잡힌다니. 드론들이 러시아 전차 위로 접근했습니다. 고도 50m. 그리고 펼쳐졌습니다.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완벽한 동기화. 안무 같았습니다. 첫 폭발. 전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포탑이 날아갔죠. 2초 후 두 번째. 3초 후 세 번째. 폭발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12분. 정확히 12분 만에 12대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토 장교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죠. 무전이 터졌습니다. MC 드론입니다. 한국제입니다. 한국.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더 벌어졌습니다. 드론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스스로 편대를 재정렬했죠. 명령 없이 움직였습니다. 자율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이 흔들렸죠.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드론도 봤습니다. 프레데터, 리퍼. 강력했죠. 하지만 조종사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드론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전투했습니다. 나토 사령부로 긴급 보고가 갔습니다. 저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미래를 목격했다고. 한국이 전쟁을 바꿨다고.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전장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파괴된 전차에서 불길이 타올랐죠. 하늘엔 드론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음 임무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흔적. 나토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메이슨 씨, 이거 기사로 씁니까? 써야죠. 진실이니까요. 본국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교가 한숨 쉬었습니다.
우린 뒤처졌습니다. 한국에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뒤처졌다고 믿었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에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진 날 한국 드론이 전쟁을 바꾸다. 이 기사가 나가면 충격일 겁니다. 논란도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논란을 만들었으니까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쟁의 미래는 이제 한국의 하늘에 있다. 기사가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죠. 나토 본부도 난리였습니다.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티켓을 끊었죠. 편도였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하늘이 넓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서울 방산 박람회. 취재차 갔었죠. 한국 부스를 지나쳤습니다. 별 관심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기술이라고 생각했죠. 미국 부스에만 머물렀습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거기가 전부였습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가 다가와 드론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젊었습니다. 27쯤 됐죠. 혁신적이라고 했습니다. 군집 비행이 가능하다고. 완전 자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자율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죠.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를 잊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본 드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 그 엔지니어가 말한 게 진짜였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서울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0월이었죠. 택시 창밖으로 서울이 흘러갔습니다. 5년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더 빠르게 움직였죠.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도로엔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방산 기업을 검색했습니다. 풍산, 한화, LIG. 이름들이 쏟아졌습니다. 자료를 읽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방산 수출이 17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세계 9위였죠. 5년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를 샀습니다. 호주가 K9 자주포를 샀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터키.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왜일까요? 더 찾았습니다. 답을 발견했습니다. 가격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실전 검증. 한국은 70년간 북한과 대치했습니다. 매일이 긴장이었죠. 무기가 실전용이어야 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산물이었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5년 전 제가 무시한 게 후회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청과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기자 신분이었죠. 서울에서 1시간 걸렸습니다. 회의실에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우크라이나 기사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핵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살아남아야 했다고. 북한이 코앞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믿었지만 의존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 날 경상도로 향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었죠. 차창 밖으로 산이 펼쳐졌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철저한 보안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엔지니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고 설계도를 그리고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박서진이라는 여성 엔지니어가 저를 맞았습니다. 30쯤 됐습니다. MC 드론 설계 팀장이었죠. 팀장이 이렇게 절다니 놀라웠습니다. 실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드론이 있었습니다. MC 드론. 우크라이나에서 본 바로 그것이었죠. 검은색이었습니다. 날렵했습니다. 크기는 1m 정도로 작았습니다. 만져보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묘한 느낌이었죠.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작아야 레이더에 안 잡힌다고. 특수 소재라고. 전파 흡수 복합재라고 했습니다. 자율비행은 인공지능 기반이고 군집은 암호화된 통신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만들었냐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다고. 한국이 만들었다고. 그 말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MC 드론의 실제 비행 시험을 볼 수 있었죠. 박서진이 초청했습니다. 외국 기자론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공장 뒤편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비밀 시설이었죠.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검문을 3번 받았습니다. 엔지니어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젊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서진이었죠. 30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평균 연령은 45이었죠. 보잉은 50이었습니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젊음이 혁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서진이 헬멧을 건넸습니다. 안전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헬멧을 썼습니다. 무거웠지만 단단했습니다. 활주로에 드론 20대가 정렬돼 있었습니다. 검은색 기체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날렵한 형태였죠. 맹금류 같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들고 최종 점검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익숙했죠.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배터리, 센서, 통신 상태. 완벽해야 했습니다.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훤히 보였습니다. 모니터가 여러 개 켜져 있었습니다. 드론 시점 화면들이었죠. 20개의 화면이 각기 다른 각도를 보여줬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미국 드론은 한두 대만 영상을 보냈습니다. 대역폭 문제였죠. 하지만 한국은 20대 모두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마이크에 대고 숫자를 셌습니다. 긴장된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드론들이 일제히 떠올랐습니다. 소리가 낮았습니다. 윙 하는 소리. 거의 들리지 않았죠. 스텔스 설계였습니다. 순식간에 고도를 올렸습니다. 50m, 100m, 200m. 가속이 빨랐습니다. 일반 드론보다 3배는 빨랐죠. 그리고 펼쳐졌습니다. 20대가 흩어지며 완벽한 대형을 이뤘습니다. 마른 목골이었죠. 간격이 정확했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완전 자율이라고. 목표만 입력했다고. 나머지는 드론들이 스스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봤습니다. 드론들이 산을 넘었습니다. 계곡을 가로질렀죠. 나무를 피했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고도를 조절했습니다. 모두 순간 판단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 빨간 점이 떴습니다. 가상 표적이었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였죠. 드론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대형이 바뀌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전환됐죠. 선두 5대가 돌진했습니다. 나머지는 대기하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전술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드론들이 스스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누가 공격하고 누가 엄호할지 순식간에 결정했죠.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인공지능이었죠. 집단 지성이었습니다. 미국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험 단계였습니다. 윤리 문제도 있었죠. 인공지능이 살상을 결정해도 되냐는 논란이 컸습니다.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만들었습니다.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증명했죠. 가상 표적이 파괴됐습니다. 모니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타깃 무력화. 미션 성공. 드론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원래 대형으로 돌아왔죠. 질서 정연했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비행이 계속됐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진행됐습니다. 야간 비행 모의, 악천 후 대응, 통신 두절 상황. 모든 걸 테스트했습니다. 드론들은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통신이 끊기자 시각 정보만으로 비행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한 드론이 생기자 다른 드론들이 그 역할을 분담했죠. 30분 후 착륙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드론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착륙했죠. 오차가 센티미터 단위였습니다. 마지막 드론이 착륙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박수쳤습니다. 환호했죠.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드론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이음새가 완벽했습니다. 도색도 균일했죠. 정밀함이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복합재였죠. 가벼우면서 강했습니다. 서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더 발전해야 한다고. 그 겸손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미 자축하고 있었을 겁니다.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밥, 국, 반찬 몇 가지.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제 우크라이나 기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자율무기라 윤리 논란이 있을까봐. 하지만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전쟁은 윤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서진이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방어용으로 만들었다고. 공격용이 아니라고. 그 말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5년 전 서울 박람회에서 만난 그 젊은 엔지니어. 혹시 여기 있을까요?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5년 전 박람회에 누가 갔냐고. 그녀가 답했습니다. 김민준이라고. 지금 부팀장이라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과할 기회가 온 겁니다. 5년 전의 오만함을 말입니다. 김민준을 만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연구동 3층 설계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러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설계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중된 분위기였죠. 서진이 창가 자리에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5년 전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32쯤 됐을 겁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죠.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억하는 것 같았죠. 다가와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5년 전 일을, 무시했던 것을, 오만했던 것을.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미완성이었다고. 지금 완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갔던 겁니다. 민준이 5년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람회에서 거절당한 후 팀원들과 다짐했다고. 더 열심히 하자고. 미국을 뛰어넘자고 말입니다. 밤낮 없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다고. 오직 세계 최고의 드론을 만드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실패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시제품이 추락했고 예산이 부족했고 회사 압박도 있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드디어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완전 자율비행에 성공했고 그날 팀원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민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개발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초기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5년 전 것. 조잡했습니다. 미완성이었죠. 하지만 다음 화면이 충격이었습니다. 1년 후 설계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련됐고 정교했습니다. 2년 후, 3년 후. 계속 진화했습니다. 매년 다시 태어났습니다.
결국 지금의 MC 드론이 됐죠.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웠다고, 추락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했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달랐습니다. 미국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느렸습니다. 한국은 빨리 실패했습니다. 빨리 배웠죠. 그래서 빨랐습니다. 테스트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초기 영상은 처참했습니다. 드론이 비틀거리고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안정됐고 매끄러워졌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완벽했습니다. 민준이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대전, 경산, 창원. 외국 기술을 베끼지 않았다고. 순수 한국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당한 자부심이었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발전했냐고.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절박함이라고.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있었다고. 생존이 걸렸다고. 미국은 여유가 있지만 한국은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절박함이 혁신을 만든 겁니다. 민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저 산 너머가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200km. 미사일이면 5분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안다고 했습니다. 평화가 당연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압도적 1위가 목표라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확신이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존경스러웠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악수했습니다. 민준이 다음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5년 전 저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컸습니다. 미래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배웠습니다. 겸손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방산 계약식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온다고. K9 자주포 추가 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관 허가를 받았습니다. 외국 기자론 이례적이었죠.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죠. 컨퍼런스홀에 들어갔습니다. 무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자석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장성 둘과 국방부 관계자 셋이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한국 측 대표도 나왔습니다. 한화 임원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준비됐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죠. 통역사가 옆에 섰습니다. 폴란드 장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고. 실전에서 증명됐다고.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한화 대표가 답했습니다. 영광이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사인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죠. 계약 규모가 발표됐습니다. 48억 달러였습니다. 자주포 288문 추가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큰 계약은 드물었죠. 폴란드 장성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장성이 대답했습니다. 성능과 가격이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고. 납기를 어기지 않는다고. 사후 관리도 완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핵심이었죠. 계약식이 끝났습니다.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뷔페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장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죠. 장성이 흔쾌히 응했습니다. 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미국 무기와 비교하면 어떠냐고. 장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무기도 훌륭하다고. 하지만 한국 무기가 더 실용적이라고 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성능도 검증됐다고. 무엇보다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계약부터 납품까지 5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년이라고. 절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 이전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미국은 절대 안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달랐습니다.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장했죠. 파트너를 만들었습니다. 장성이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꿨다고. 한국 무기의 진가가 드러났다고. 세계가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리셉션장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 모두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호주 대표가 한화부스에서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노르웨이 대표는 K9 자주포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본국에 보고할 모양이었죠. 사우디 대표는 방공 시스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천궁 미사일이었습니다.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한국 영업 담당자들이 바빴습니다. 설명하고 자료를 건넸습니다. 웃으며 응대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파는 나라가 됐죠. 아니, 세계가 사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적이라고.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큰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형 전투기라고. KF-21 양산형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전투기라니. 한국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양산한다는 건 몰랐죠. 서진이 초청장을 건넸습니다. 사천 공장 투어라고. 직접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셉션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였죠.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한국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죠. 세계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기술을 원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고 싶어 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서방 중심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안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고속철도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이 흘러갔습니다. 터널을 수없이 지났죠. 사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이 보였습니다. 활주로가 길었죠. 회사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거대한 경납고가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 크기였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렸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했습니다. 방문증을 받았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비행기 조립 라인이 보였습니다. KF-21이 있었습니다. 여러 대가 조립 중이었습니다. 은색 기체가 빛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부품을 장착했습니다. 정밀한 작업이었죠.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양산 단계라고. 월 2대씩 생산한다고. 내년엔 4대로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투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코 부분이었습니다. 유선형이었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해 보였죠. 날개를 봤습니다. 얇았습니다. 하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복합제였다고 했습니다. 탄소섬유라고 말했습니다. 조종석을 들여다봤습니다. 계기판이 디지털이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이었죠.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안내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라고. 엔진 빼고 모두 국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엔진은 미국제였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죠.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시스템. 모두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독자 개발이었죠. 놀라웠습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손에 꼽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KF-21의 성능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스펙이 나왔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1800km, 무장 7.7톤, 세계 4.5세대 전투기 수준이었습니다. F-16보다 나았습니다. F-18과 비슷했죠. 가격이 중요했습니다. 대당 650억 원. 미국 전투기의 절반이었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의가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 여러 나라가 관심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동이 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와 협상 중이라고. 60대 규모라고 귀띔했습니다. 60대면 4조 원입니다. 엄청난 계약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시험 비행 관람이 있었습니다.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관제탑 옆 관람석에 앉았습니다. 쌍안경을 받았습니다. 활주로 끝에 KF-21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강력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했습니다.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최종 점검이 진행됐죠.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전투기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속했습니다.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속도가 붙었죠. 이륙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각도가 가팔랐죠.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급선회했습니다. 기동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첩했죠. 급강하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마하를 돌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했죠. 다시 상승했습니다.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했습니다. 배럴로를 했습니다. 공중에서 회전했습니다. 완벽한 기동이었습니다. 15분간 다양한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모두 완벽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죠. 착륙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활주로 중앙에 내렸습니다.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젊었습니다. 30 초반쯤 됐죠. 기자들이 몰려갔습니다. 저도 다가갔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최고라고. 조종하기 쉽다고. 반응이 빠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 전투기와 비교하면 어떠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조종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F-16보다 낫다고. 믿고 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남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노을이 붉었죠.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이만큼 왔습니다. 전투기를 만들고 드론을 수출하고 세계와 경쟁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세계가 사고 싶어하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진화였습니다. 생존에서 번영으로, 의존에서 독립으로, 추격에서 선도로 말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 개월 후 다시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나토 본부의 초청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성과 평가단이었죠.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제 무기 전투 기록이었습니다. MC 드론,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실전 데이터가 축적돼 있었죠.
나토 분석관이 발표했습니다. MC 드론 격추율 제로. 임무 성공률 98%.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러시아 전차 파괴 대수 347대. 장갑차 892대. 방공 시스템 23기. 3개월간의 성과였습니다. K9 자주포도 놀라웠습니다. 정확도 95%. 고장률 0.3%. 미국 무기보다 나았습니다. 한 미국 장성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완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평가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최고라고 적혀 있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영국 장성을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뒤처졌다고.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대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방이 한국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게 배우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나토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방산청 대표도 왔습니다. 비공식 대화가 오갔습니다. 기술 협력, 공동 개발, 라이선스 생산. 모두 한국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장성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비결이 뭐냐고. 한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절박함이라고. 생존이 걸렸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신뢰라고. 국민이 믿어줬다고. 정부가 지원했다고. 기업이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다음 날 키이우로 날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였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작전실을 봤습니다. 대형 지도에 전선이 표시돼 있었죠. 한국 무기 배치 현황도 나와 있었습니다. 동부 전선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성이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전세를 바꿨다고. 러시아군이 두려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MC 드론을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른다고. 레이더에 안 잡힌다고.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 무기와 비교하면 어떠냐고. 장성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낫다고. 실용적이라고. 고장도 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빠르다고 했습니다. 주문하면 즉시 온다고. 미국은 몇 달 걸린다고 비교했습니다. 전선을 방문했습니다. 도네츠크 외곽이었습니다. K9 자주포 부대가 있었습니다. 포병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20 초반쯤 됐죠. 한 병사가 자주포를 쓰다듬었습니다. 애정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이게 우릴 지켜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한국 무기가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라는 것을. 무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정했습니다. 한국이 전쟁을 바꾼 방법.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3개월간 본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드론, 자주포, 전투기. 한국의 기술을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정신을 말이죠. 절박함, 신뢰, 혁신. 그것이 진짜 무기였다고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한국이 정의할 것이다. 기사를 보냈습니다. 편집장에게 말입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일면에 싣겠다고. 대서특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럽의 심장이었죠. 하지만 이제 세계의 중심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말입니다. 6개월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국제방산전 개막식이었습니다. 일산 킨텍스였죠. 세계 최대 규모라고 했습니다. 50개국이 참가한다고. 한국이 주최국이었습니다. 전시장은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였습니다. 각국 부스가 즐비했죠.
하지만 가장 큰 부스는 한국이었습니다. 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태극기가 높이 걸렸죠. KF-21 실물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은빛 기체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죠. MC 드론도 있었습니다. 20대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편대 비행 모형이었죠. 역동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로켓. 한국의 모든 무기가 전시됐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서방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왔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동남아시아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부스로 향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카탈로그를 받았죠.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한 미국 장성이 KF-21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죠. 제가 다가갔습니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펜타곤 조달본부장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인정한다고. 한국이 앞섰다고.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의미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인정한 겁니다.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도자로 봤죠.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무대였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을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세계 9위가 됐다고. 수출액 170억 달러를 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이라고. 침략이 아니라 방어라고. 자유를 지키는 무기라고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장내가 울렸습니다. 특별 시연이 있었습니다. 야외 전시장이었습니다. MC 드론 비행쇼였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갑자기 드론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백대였습니다. 편대를 이뤘습니다. 태극 문양을 만들었습니다. 빨강과 파랑 조명이 빛났죠.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비둘기 형상이었습니다. 다시 바뀌었습니다. 지구본이 됐습니다. 회전했습니다. 아름다웠죠. 마지막으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믿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기술이 부족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거대했습니다. 기술이 앞섰습니다. 세계를 감동시켰죠. 시연이 끝났습니다. 드론들이 착륙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물었습니다. 서진이 귀띔했습니다. 우주라고. 군사위성과 우주드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주까지 가는 겁니다.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하늘만으론 부족하다고. 우주가 다음 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나아간다는 것을,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미래를 지배하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6개월간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본 드론. 경산 공장의 열정. 사천 하늘의 전투기. 브뤼셀의 인정. 서울의 환호. 모든 것이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저는 30년간 전쟁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고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것을, 절박함이 혁신을 만든다는 것을,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할 수 있다고. 거대하지 않아도 존경받을 수 있다고. 신뢰가 무기보다 강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봅니다. 배우려 합니다.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전쟁의 미래는 더 이상 서방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하늘에 있습니다. 기사를 저장했습니다. 전송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반짝였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만한 기자에서 겸손한 학생이 됐습니다. 비판자에서 증언자가 됐죠.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될 거라고.